안녕하세요, 잠사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성수동에 건물주이면서 호스텔 운영을 준비하고 계신 건물주님을 모시고 호스텔에 관련돼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겁니다. 왜 에어비앤비인가? 호스텔 관련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와요. 공사비는 얼마냐? 허가가 다 나온 데를 견적을 달라, 공사 들어가 달라. 지금 에어비앤비의 어떤 이 흐름과 밝고 어두움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지 들어보는 자리고요. 왜 호스텔이 위기이자 기회인가 말씀드리기 전에 자기소개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숙박업 운영 3년차 운영을 하고 있는 호스텔 대표고요. 기존에는 이제 임차로 숙박업 운영하다가 이번에 이제 열심히 영혼을 모아서 건물을 사게 되었고 이제 건물주이자 숙박업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운영을 한 5군데, 6군데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정리를 어느 정도 하시고 성수동에 건물을 사셨습니다. 우리 시공사에서 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건물 매매도 저희 중개팀에서 도와드렸죠. 네, 맞습니다. 매매를 하시고 공사도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퇴사를 하셨어요. 근데 퇴사를 하시고 이제 호스텔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고 직장에 근무 중인 상태에서 부업으로 호스텔 사업을 하시다가 이 호스텔 사업이 메인이 돼 가시면서 그 대기업을 퇴직하셨단 말이죠. 왜 여기서 기회를 보셨을까요? 우선은 호스텔을 너무 운영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6개월 동안 중개 법인을 너무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 적합한 건물이 없었고 물론 가격대도 안 맞았고 그러다가 마침 집 앞에 구해줘 빌딩이라는 그 회사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두드리고 여쭤봤죠. 구해줘 빌딩에서 제가 원하는 지역에 특히 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땅의 그 주 용도가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반 숙박시설은 상업지에 들어가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호스텔도 상업지에 들어가면 물론 좋죠. 근데 상업지 너무 비싸요. 그쵸. 거의 건물 가격이 앞자리가 바뀌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상업지는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일반 주거 지역이나 중고급 지역을 타겟으로 했고 또 대출도 이제 영향이 있잖아요. 네. 그 대출도 이제 받으려고 보니 대출에서 그런 시공사의 그런 신용도와 네. 이런 그 규모가 있어야 대출이 된다는 거예요. 네. 종합건설사에서 견적을 받아야 공사를 할 수 있지. 너무 어려움이 컸는데 마침 대표님이 이렇게 인연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 산업이 좋아서 이제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호스텔을 그럼 내가 왜 하게 됐냐. 처음에는 부업으로 시작했어요. 공간을 꾸미는 것도 재밌었고 사실 취향에도 맞았고 적성에도 잘 맞았어요. 원래 잘하는 거를 하면 재밌는데 돈까지 벌면 이게 이제 파이어로 갈 수 있는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업을 하다 보니 나중엔 저의 그런 잡이 메인 잡보다 이런 부업에 더 막 재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제 인컴이 이거는 자본주의에서 룰을 깨는 건데? 약간 그때 좀 인사이트가 왔어요. 네. 부업으로 잠깐 했는데도 요 정도의 거의 그때 인컴이 제가 이제 저는 보통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보통 사업자들은 매출 기준으로 얘기를 하지만 저는 사실 단기 순이익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매출을 다 떠나서 단기 순이익으로 봤을 때 부업으로 했는데 한 100만 원 정도 남네? 그러니까 이거 그럼 내가 첫 호스텔을 시작하셨을 예, 때는 맞습니다. 100만 원이 남았는데 어떤 규모였나요? 그거는 되게 소규모여서 딱 커플 대상이었어요. 그럼 방 하나? 그쵸. 근데 그때도 그 당시에도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풀 오토로 이제 뭐 청소하시는 분 따로 계시고 하니까 풀 오토로 해서 내가 이 정도의 에너지로 부업을 했을 때 이만큼 벌 수 있다면 내가 그럼 주업으로 했을 때 즐거운 일을 하면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겠다는 그때 인사이트가 좀 왔어요. 대기업에 다니시는데 돈을 벌고 싶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돈이 되더라. 네. 그래서 이제 전업의 길을 좀 걷기로 하셨다. 네. 그래서 호스텔의 길이 보였다. 네, 맞아요. 네. 호스텔이 길이 보였고 일단은 그 숙박업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요. 보통은 제가 생각하기에 수익률은 20%? 30%? 물론 세전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에어비앤비로 대표가 되는 호스텔 시장이 네. 그렇게 좀 성장을 했는데
요즘에 좀 뭐 위기다. 아, 네, 맞아요. 큰일 났다. 뭐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에어비앤비가 왜 위기냐? 사실 규제가 생겼어요. 일단은 오피스텔 원룸 이런 건 불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래도 에어비앤비는 성장을 급격하게 하면은 이제 민원도 급격하게 늘잖아요. 아무래도 에어비앤비는 주거 지역에서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주거 지역에 있다 보니 소음 민원도 있고, 주변에 월세도 좀 끌어올리는. 나중에 에어비앤비 포화됐을 때는 중개비만 한 500을 받는 거예요. 에어비앤비 가능한 숙소 하고 중개비 500. 그만큼 이제 버블이 생기기 시작했고, 세금 이슈도 있고, 왜냐면은 뭐 거의 지금 현재 에어비앤비 90%가 불법 숙소라고 해요. 네. 불법 숙소라고 하면 숙박업 미등록 숙소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에어비앤비도 계속 우리나라에서 제재를 받다가 드디어 칼을 뽑은 게 그러면 올해 2025년 10월에 불법 호스팅, 불법으로 이제 그 영업 신고증이 없는 숙소는 이제 리스팅을 저희가 이제 객실을 이렇게 업로드하는 걸 리스팅이라고 네.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폐지하겠다,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이게 25년 10월부터 대대적으로 좀 올리질 못한다, 내린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이제 대란이 있을 거다라고 들었는데 대란이 없어요. 혹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세요? 10월 16일에 전면 리스팅을 중단하겠다라고 공표를 했고 뉴스가 이렇게 쏟아졌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러면 이제 유예 기간을 준 거예요. 아, 왜냐하면 제가 몰랐던 거는 유예 기간이네요. 그쵸. 첫 번째 경고 옐로우 카드를 10월 16일까지 이제 영업신고증을 등록해야 이제 합법 숙소가 된다라고 했고, 만약에 유예 기간이 뭐냐면 너가 등록을 못했어? 아직은 미등록 숙소야? 그러면 올해까지만 영업하게 해줄게. 그래서 이제 확정이에요. 레드 카드가. 그럼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이제 예약을 받을 수 있죠. 에어비앤비에 올라와 있는 숙박업소 중에 불법도 같이 이제 올라와 있는 맞아요. 상태다. 네네. 12월 31일까지. 네네. 그러면 1월 1일부터는 그때는 저도 모르겠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저는 대란이 네, 맞아요. 이제 시작되는 거네요. 지금 뭐 싱가포르에도 이슈래요. 한국에서 뭐 이제 10월 연말부터 뭐 불법 숙소. 근데 약간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도 좀 많이 알고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럼 위기죠, 사실. 네. 왜냐면은 에어비앤비 자체는 그냥 플랫폼 중에 하나예요. 사실 공유 숙박업이라는 거는 그 관광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뭐 보통 우리나라 오면은 어디 가요? 어디 갈까요? 명동. 또 어디 갈까요? 뭐 고궁 같은 데 아, 들어가나요? 맞습니다. 보통 네. 옛날 트렌드는 뭐 쇼핑, 영동에서 쇼핑하고 궁투어 약간 네. 이런 식이었다면 요즘 젊은 외국인들은 저희가 뭐 K-팝도 있죠, K-뷰티도 있죠, 뭐 K-드라마도 있죠. 그리고 저희 넷플릭스가 한몫했다고 해요.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우리 외국인들도 점점 더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이제 문화가 많이 알려지면서 이제 체류형, 경험형 이제 그런 걸 더 선호하는 여행 추세가 많이 바뀌었어요. 네. 오시는 고객층들이 되게 저는 광범위해졌는데 그 친구들이 저는 한국 특유의 정치를 느끼기 위해서 옛날에는 저는 큰 리조트나 큰 호텔에서 단체 중심으로 관광 숙박업에서 묵었다 하면 요즘에는 우리의 저는 생활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올 수 있는 주택가에 있는 조그마한 호스텔에 묵는 선호도가 더 커진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연계가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게 네, 포인트인데 대명사가 된 에어비앤비, 즉 공유 숙박 하고 주거용 숙박은 트렌드예요. 근데 에어비앤비가 여기서 이제 합법으로 이제 제동을 걸었을 뿐이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90%가 불법이다. 네. 그럼 나머지 10%는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10%가 더 잘 그 되겠죠. 90% 시장을 다시 이렇게 더 먹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럼 그 10%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에 외도민도 한계가 아쉬우니까 그 기회가 바로 저는 호스텔이라고 본 거예요. 네. 전통적인 호스텔은 이제 그 도미토리 형식의 2층 침대에 벙커 침대가 이렇게 있고 남녀 혼숙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취사 시설과 그 욕실이 공용이에요. 아, 네. 근데 호스텔 법 규정이 반드시 공용 욕실, 반드시 공용 취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게 객실로 들어온다는 거는 더
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 안 되는 건 아니다. 네, 더 좋은 거죠. 좋은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호스텔 방향성, 그리고 제가 대표님한테 또 설득했던, 네. 바지가랑이 붙잡고 설득했던 방법은 호스텔은 호스텔이되 우리는 레지던스형 호스텔이다. 네. 이 말은 무엇이냐? 일단 저희는 합법적으로 숙박업이면 관광 호스텔로 들어가요. 네. 근데 객실에서는 네. 독립적으로 취사시설이 있고 욕실이 있고 세탁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잠자는 공간이 있겠죠? 이게 뭐예요? 오피스텔이에요. 네, 네. 그렇죠? 네. 이게 뭐 오피스텔이잖아요. 네. 저희 오피스텔에서 그렇게 영업을 했던 장점만 가져와서 합법의 카테고리로 이렇게 하려면 이제 호스텔이 이제 가장 아름다운 대체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호스텔이 앞으로 기대하는 목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5객실을 운영해요. 네. 2개의 객실은 2인실이에요. 네. 그리고 2개의 객실은 3인실이에요. 네. 그리고 1개의 객실은 4명에서 6명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네. 기획을 했어요. 보수적으로 했을 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처음에는 객실 점유율을 제가 77%로 잡았어요. 단가를 보수적으로 봤는데 네, 점유율도 그래도 보수적으로 봤죠. 네. 77%로 잡았을 때 수익률이 17.26%가 나왔어요. 네. 저는 근데 이게 높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다른 사업을 안 해봤잖아요. 이게 높은 건가요? 보통 저희가 빌딩 밸류업이 완료가 되면 3% 정도 나옵니다. 아, 그리고 서울 핵심 지역에서는 네. 4% 이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투자, 부동산가, 네, 네. 건축공사비가 네. 높기 때문에 아, 월세가 아무리 좋아도 네. 4% 이상은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높은 거군요. 엄청 높은 겁니다. 그래서 네. 보수적으로 77% 잡았을 때 수익률이 이 정도인데 그러면은 제가 또 욕심을 부려서 네. 보수적으로 말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한번 봐보자. 이번엔 평균가 86%로 잡아봤어요. 86%로 잡았을 때 수익률은 21.42%가 나오더라고요. 네. 부동산 시장에서 물론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고 대표님만의 서비스가 가미됐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건데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이 시장에서 20%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거죠. 이 정도면 그래도 한 예를 들어서 10% 수익률 건물이다. 그리고 호스텔도 위탁으로 뭐 5%만 주고 누군가한테 맡길 수 있다. 이런 가정이 좀 깔린다라고 치면은 대표님은 최소 지금 당장 요 수익률이 나오는 상태에 좀 몇 개월만 세팅을 해서 누군가한테 증명만 한다라면 그냥 무조건 2배 받아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받아주는 분도 호스텔을 운영할 필요도 없어요. 누군가 위탁으로 맡기면서 그냥 보유하는 개념이라고 해도 10% 수익률이면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건물 가치는 2배 이상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번은 현장을 간단히 좀 맛보기로 보여드렸고 오늘은 왜 호스텔이 좋은지 호스텔의 비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다음 주는 왜 성수동인지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